형님, 형님, 제발 전화 좀 받아봐요. 저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형님. 새벽 2시, 제 휴대폰 액정에는 작은 동서 이름 석자가 찍힌 부재중 전화가 23통째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보며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었지요. 정신도 없는 늙은이 재산을 형님이 그 큰 걸 어떻게 굴려요? 5년 고생한 값으로 한 1,000만 원 쳐줄 테니 건물은 우리한테 깔끔하게 넘기세요. 그렇게 10억짜리 건물을 제 손에서 빼앗아 가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새벽마다 제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30년. 저는 우리가 한 식구라고 믿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줄을 놓아버린 시아버님의 똥기저귀를 꼬박 5년을 갈아들인 며느리가 바로 저였으니까요. 새벽 장사로 손이 다 갈라지고 트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어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그 5년 세월을 작은 동서는 헌신짝처럼 짓밟았어요. 간병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상속 지분부터 챙기던 사람. 급기야 정신없는 시아버님 도장에까지 손을 댄 그 욕심이 결국 멀쩡하던 우리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도둑으로 몰래 쫓겨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꺼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다 제 손에 든 것까지 모조리 잃어버린 작은 동서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5년 세월을 발로 짓밟은 그들을 향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밀한 응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골목에서 30년 넘게 분식집을 해온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평생 남한테 모진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가족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이들한테 등에 칼을 맞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먼저 제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부둣가 근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생선을 파셨어요. 한겨울이면 손이 빨갛게 얼어 터지도록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긁고 또 긁으셨죠. 저는 지금도 어디서 비린내만 맡으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 비린내가 바로 우리 사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낸 냄새였거든요. 아버지는 같은 시장 한 구석에서 구두를 고치셨어요. 온종일 망치질에 본드 냄새를 맡으시면서도 단 한 번 손님 구두를 허투루 만진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셨고 없는 살림에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의 것은 절대 탐내지 마라. 한 번 탐낸 사람은 평생 손가락질 받는다. 제가 어릴 적 연탄불에서 보글보글 끓던 김치찌개 한 냄비를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저녁이 저는 지금도 가장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호가 사람은 도리를 해야 사람이다.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으면 그 은혜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다. 그 말씀이 제 평생의 뼈가 됐습니다. 받은 정은 반드시 갚는다.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다. 그게 바로 저라는 사람이에요. 27되던 해 저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남편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이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시장통에 작은 분식집 하나를 열었습니다.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칼국수 반죽을 밀고 그렇게 둘이 손발 맞춰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가진 건 없어도 참 따뜻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시집 와서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던 건 다름 아닌 시아버님이셨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정말이지 맨손으로 일어서신 분이에요.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대요. 막노동에 리어카 행상에 연탄 배달까지. 그렇게 한평생 등골이 휘도록 일하셔서 시장 초입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손수 일구셨습니다. 그게 우리 시댁의 전 재산이자 시아버님 한평생의 훈장 같은 거였죠. 그 어른이 저를 어찌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분식집 한다고 새벽같이 나가는 며느리가 안쓰럽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르셔서 우리 애들 손에 호박엿을 쥐어주고 가시곤 했어요. 아가, 이거 먹고 기운 내라.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툭툭 토닥여 주실 때마다 저는 일찍 여인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서 괜히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고우신 분이셨어요. 며느리 흉 한 번 안 보시고 명절에 일 좀 거두려고 하면 너는 가결도 고된데 좀 앉아서 쉬어라 하시며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그 시절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복받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는 아들이 둘이었어요. 제 남편 성우 씨가 큰아들이었고 밑으로 시동생 진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 손아랫동서 혜란이가 바로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동서는 저랑은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옷차림이며 말투며 어딘가 번지르르 했죠.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같은 시장 사람하고는 결이 영 달랐다는 거예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명절에 비싼 옷 쫙 빼입고 와서 음식에는 손도 안 대고 사진만 몇 장 찍어가도 저는 그저 도시 사람이라 그러려니 하고 다 넘겼어요. 사람 속이 그렇게까지 시커멀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평범하게 그래도 서로 정붙이고 살던 우리 집안에 첫 번째 그림자가 드리운 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었습니다. 전국으로 짐을 나르던 제 남편 성우 씨가 어느 비 오는 새벽 빗길에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겠더군요. 남편 없이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 분식집은 또 혼자 어떻게 끌고 가나, 눈앞이 그냥 캄캄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들이 바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셨어요. 당신들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찢어지는 마음이셨을 텐데 시아버님은 제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런 짐만 잔뜩 지우고 먼저 가서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이제 남이 아니라 내 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랑 손주들 끝까지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굳게,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 내 평생 절대 잊지 않겠다고. 두 눈이 늙고 병드시는 날이 오면 친자식이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다짐을 지킬 날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에서 떡볶이 양념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한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가,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저는 가게불도 제대로 못 끄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손에는 떡볶이 양념이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저를 맞아주신 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셨습니다. 아가, 너희 아버님이 아침 드시다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시더니 그대로 풀썩. 말씀을 다 잊지 못하고 제 손을 부여잡고 떠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뇌졸중입니다.
큰 고비는 일단 넘기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우실 거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정신도 조금씩 흐려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하루 24시간 곁에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실 옮기시고 며칠이 지나서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아버님을 모실 것이냐, 그 무거운 이야기를 누군가는 꺼내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희는 정말 사정이 안 돼요. 남편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우리 애들도 한창 학원 다닐 나이라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어른 대소변 받아내고 그런 거, 비유가 약해서 도저히 못 봐요. 아우,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입가에 웃음까지 띠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다르잖아요. 분식집이야 형님 마음대로 시간 빼면 되고, 또 형님은 워낙 정도 많고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라.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아버님 모실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그쵸, 형님? 칭찬인 듯 떠넘기는 그 말투에 저는 순간 뭐라 대꾸를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연세가 이른이 넘으신 데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당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분이셨고요.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제 손을 붙들고 "너는 내 딸이다. 끝까지 지켜주마." 하셨던 그 어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받은 은혜는 잊지 말라던 친정어머니의 말씀도요. 저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은 제가 모십니다." 그렇게 저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병원비도 부담이고 또 낯선 병실보다는 정든 집이 나으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안정되신 뒤에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는 정말이지 분초를 쪼개 쓰는 날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가게에 나가 그날 장사 준비를 해놓고 우리 딸 수빈이를 비롯해 아이들한테 가게를 잠깐 맡긴 채 집으로 달려와 아버님 아침을 챙겼어요. 마비가 오신 손으로는 수저를 못 드시니 호박죽을 곱게 쏘어 한술 한술 입에 떠넣어 드렸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돌려 눕혀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그러다 또 가게로 다시 집으로 하루에도 몇 번을 그렇게 오갔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릴수록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버님 정신은 점점 흐려지셨어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내가 왜 여기 있냐.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더듬으셨고 또 어떤 날은 정성껏 죽을 떠먹이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넌 누구냐. 도둑이야.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가끔은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탁 치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다독였어요.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정옥이. 무서워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안개가 걷히듯 정신이 맑게 돌아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러셨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시키는구나. 너 고생하는 거 이 늙은이가 다 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씀에 늘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안 힘들어요. 어서 기운이나 차리셔야죠." 돌아서서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버님 앞에선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새벽잠 설쳐가며 아버님을 모시는 동안 다른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시동생네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가끔 얼굴을 비치더니 갈수록 발길이 뜸해졌어요. 나중엔 명절이나 아버님 생신 같은 날에만 잠깐 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동서는 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어요. 비싼 옷 차려입고 와서는 누워 계신 아버님 옆에 쪼그리 앉아 사진 몇 장 찰칵찰칵 찍고는 "어머 형님 고생 많으시네."
한마디 던지고 금세 일어나 가버리는 게 다였죠. 더 기가 막혔던 건 친척 모임에 가면요. 혜란이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형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아버님 모시느라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면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버님 흉이 될까봐, 집안 망신이 될까봐 그냥 제가 참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혜란이가 빈손으로 와서는 평소처럼 사진 몇 장 찍나 싶었는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누워 계신 아버님을 한참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방 안을 휘휘 둘러보는 거예요. 장롱이며 서랍이며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으로요. 그러더니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이러더군요. 형님, 아버님 이제 정신도 저렇게 오락가락 하시는데 이럴 때 미리 재산 정리 같은 거 깔끔하게 해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건물이며 통장이며 누가 슬쩍 손이라도 대면 그땐 어쩌려고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이 저렇게 꼼짝없이 누워 계신데 지금 그 앞에 서서 나온 첫마디가 재산 정리라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을 꼭 쥔 채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서가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그 말이 종일 마음에 걸려 떠나질 않았습니다. 누가 손을 대다니? 같은 식구끼리 대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까?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졌지요. 그래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한 핏줄인데 내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겠지. 그날 밤 저는 아버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드리며 또 한 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님을 모신 지도 어느덧 햇수로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님은 눈에 띄게 더 쇠약해지셨어요.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에 부치셨고 정신이 맑은 날은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님을 씻기고 먹이고 발동무를 해드렸어요. 어쩌다 정신이 돌아오신 어느 날 아버님은 야윈 손으로 제 얼굴을 더듬으시며 이러셨습니다. 아가, 너 손이 왜 이렇게 다 텄냐?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우리 며느리가 천사다, 천사야. 저는 그저 아버님도 참 하며 웃어넘겼지만 그 한마디면 며칠 밤을 새운 피로도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어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던 동서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제야 철이 들어 아버님 뵈러 자주 오나 보다 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영 이상하더라고요. 와서 아버님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엉뚱한 것만 캐물었거든요. 형님, 아버님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도장은 어디 있고요? 그 시장 건물 등기부등본 같은 건 형님이 갖고 계세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그건 갑자기 왜 묻냐고 되물으면 동서는 아유 그냥 식구니까 알아두려고요 하면서 슬쩍 말을 돌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대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날도 빈손으로 와서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진작부터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자꾸 그걸로 유세를 떠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그쵸?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누구한테 생색을 냈다고 그저 묵묵히 제 도리를 했을 뿐인데 그게 어느새 유세 떠는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는 이번엔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둘이 작정하고 온 게 분명했어요. 동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 같은 걸 꺼내 탁자 위에 탁 올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우리 오늘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그 시장 건물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시세가 한 12억쯤 한다더라고요. 12억. 그 숫자를 입에 올리는 동서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아버님은 저렇게 정신도 없으신데 저 큰 건물을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재산이라는 건 말이죠.
정신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빛을 보는 거예요. 솔직히 형님이 저 1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굴리겠어요? 임대차 계약이며 세금이며 그런 거 형님이 아세요? 떡볶이만 파시던 분이? 저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떡볶이만 파시던 분이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며 산 게 그 사람 입에서는 그렇게 깔보는 말이 되어 있더군요. 옆에 앉은 도련님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애꿎은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다 큰 사내 자식이 지 형수 앞에서 한마디 거들지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끌려온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는 아주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형님. 형님이 그동안 아버님 모시느라 고생한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값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쳐드릴게요. 대신 건물은 제 남편 앞으로 깔끔하게 넘기는 걸로. 어때요, 형님? 1,000만 원이면 형님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깔끔하죠? 1,000만 원. 제가 새벽잠 못 자고 손이 다트고 아버님 대소변을 받아내며 보낸 그 5년 세월에 저 사람이 매긴 값이 고작 1,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어요.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아버님을 돈 보고 모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1,000만 원? 나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재산을 바라고 모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 2번 다시 꺼내지 마. 그러자 동서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그렇게 살갑게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어머, 형님, 지금 욕심 부리시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싫다? 그럼 형님이 저 건물을 통째로 먹겠다는 거네. 결국 그 속셈으로 아버님을 끼고 산 거였구나. 어쩐지 5년이나 안 놓고 끼고 사신다 했어. 나 참 사람 무섭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똑똑히 알았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욕심쟁이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2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가게에 손님이 일찍 끊겨서 저는 평소보다 이른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다가가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동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신이 흐려져 멍하니 앉아 계신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 아버님의 그 힘없는 손을 억지로 붙잡고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고 손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여기다가 꾹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손 이리 주세요. 아유, 가만히 좀 계셔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동서가 화들짝 놀라 도장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달려가 아버님을 제 뒤로 감싸고 탁자에 놓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적반하장으로 대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왜요? 어차피 넘어올 거 내가 좀 미리 처리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정신도 없으신 어른한테 도장을 찍게 해? 너 이거 범죄인 거 몰라? 그러자 동서는 도장을 챙겨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 문을 나서기 직전에 저를 휙 돌아보더니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형님, 두고 봐요. 어차피 저 건물 결국엔 우리가 가져요. 형님이 아무리 끼고 돌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끝까지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쫓겨나지나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동서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쥔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버님이 저를 보며 천진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그 얼굴을 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저는 아버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어른을 저 욕심 사나운 인간들 손에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요. 그날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게 무쇠가 아니더라고요. 5년을 분식집 장사에 간병까지 병행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가게에서 칼국수 면을 썰다가도 눈앞이 핑 돌곤 했죠. 그래도 저는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버텼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버님은 누가 돌보나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게에서 떡볶이 솥에 물을 붓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픽 쓰러졌습니다. 마침 가게에 들렀던 우리 딸 수빈이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니,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빈혈에 영양실조에 몸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지금처럼 혼자 다 짊어지시면 안 돼요. 수빈이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우린 어떡해. 요양보호사 한 분 쓰자. 응? 하루 종일도 아니고 엄마가 가게 나가 있는 오전만이라도 돈은 내가 보탤게. 저는 돈도 부담이고 또 남한테 아버님을 맡긴다는 게 영 죄송스러워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도 자식이 저렇게 우는데 또 제가 정말 쓰러지면 아버님까지 위험해지니 결국 오전 시간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게 된 분이 바로 요양보호사 은주 씨였어요. 은주 씨는 40 후반쯤 된 분이었는데 차림은 소박해도 늘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게 어찌나 정성스럽던지요. 아버님 기저귀 하나를 갈아도 마치 친정아버지 모시듯 조심조심 다뤘고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는 것도 한 번을 거르지 않았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선한 눈빛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소리치시던 아버님이 은주 씨한테는 유독 얌전하셨어요. 은주 씨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시는지 곤히 주무시곤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사람 잘 들어왔다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연스레 은주 씨랑 저는 정이 들었고 일 끝나고 나면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화장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 은주 씨가 문에 기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은주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니에요, 사모님. 죄송해요.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한사코 캐묻자 결국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은주 씨한테는 올해 7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윤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은주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느라 낮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에 새벽엔 건물 청소까지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왔다더군요.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사모님 제가 돈이 모자라요. 백방으로 다 알아봤는데도 200만 원이 비어요. 수술을 미루면 아이가 더 위험해진다는데 저는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윤이를 어떡하면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 키우는 어미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일찍 남편 보내고 혼자 자식 키워본 저라 그 막막함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둔 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형편이 빠듯했어요. 분식집 벌이라는 게 뻔하고 아버님 병원비에 약값에 그 200만 원은 제가 정말 힘들게 모은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봉투에 돈을 담아 은주 씨 손에 꼭 쥐어줬어요. 은주 씨, 이거 받아요. 얼른 우리 하윤이 수술시켜야지. 은주 씨는 펄쩍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모님, 안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요. 그래도 저는 그 손을 다시 꼭 쥐어주며 말했어요. 갚을 생각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냥 같은 엄마로서 주는 거예요. 돈이 대수예요. 사람부터,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어서 받아요. 응? 은주 씨는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사모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그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은주 씨의 그 울음이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날로부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동서가 또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 방에 쑥 들어가 서랍이며 장롱을 부산하게 뒤지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더니 갑자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실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아버님 서랍에 있던 순금 반지하고 현금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내 눈으로 봤는데 딱 사라졌다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대뜸 은주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아니 생판 남인 이 여자 말고 누가 아버님 방을 들락거려요. 당장 가방 내놔봐요. 가방 뒤져보면 다 나올 거 아니야. 은주 씨는 사색이 돼서 저, 저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손도 안 댔어요. 하고 떨었지만 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 너 같은 거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도 못하게 만들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지 새끼 수술비도 없어서 쩔쩔매던 주제에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장을 했구나. 환장을 했어.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동서를 막아섰습니다. 동서, 그만해. 은주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몇 달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고. 물건이야 어디 다른 데 뒀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을 함부로 도둑으로 몰면 안 되지. 그런데 동서가 콧방귀를 뀌며 저를 비웃었어요. 형님은 사람이 너무 물려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지. 없어진 게 분명한데. 그럼 귀신이 가져갔대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떨고만 있던 은주 씨가 갑자기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그냥 두겠습니다. 더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라 은주 씨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주 씨, 왜 그래요? 가긴 어딜 가요? 은주 씨가 안 그랬으면 그만이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가지 말아요. 하지만 은주 씨는 천천히 제 손을 풀더니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던 은주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노려보는 동서를 힐끗 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우리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 착하던 사람이 정말 도둑질을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왜 변변히 따져보지도 않고 저렇게 죄인처럼 떠나는 걸까? 그리고 동서는 어떻게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은주 씨를 몰아세울 수가 있을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지만 저는 그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그 집에서 저는 또 아버님의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슴속에 그대로 묻어둔 채로요. 은주 씨가 떠난 지도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그 일이 영 마음에 걸려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 착하던 사람이 정말 도둑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저는 여전히 혼자 아버님을 모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막 닫고 들어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 씨였거든요. 사모님, 저 은주예요. 사모님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한달음에 그러자고 했고 그날 밤 은주 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달 만에 본 은주 씨는 어쩐 일인지 떠날 때보다 얼굴이 한결 평안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은주 씨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우리 하윤이 수술 무사히 마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주신 그 돈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윤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그 말에 제일처럼 기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정말. 그럼 됐어요. 그거면 됐지. 그렇게 한참을 같이 웃고 울었죠. 그런데 한참 뒤 은주 씨의 표정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동안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던 은주 씨가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제가 사모님께 비밀 하나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큰맘 먹고 왔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비밀이라니 무슨 비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그때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난 거 그거 누명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반지하고 현금 그거 작은 사모님이 직접 빼돌리고는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서가 왜 그런 짓을? 은주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모님이 가게 나가시고 안 계실 때마다 작은 사모님이 저한테 자꾸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 자기 일을 좀 도와달라고요. 처음엔 저도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점점 그 속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은주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저 무서워서요. 이러다 무슨 일에 휘말릴까 봐 그때 작은 사모님이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해 뒀어요. 사모님이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은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잡음 사이로 너무도 익숙한 동서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은주 씨,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500 줄게. 500만 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영감님 정신없을 때 내가 가져온 이 서류에 도장 찍는 것 좀 거들어주고 형님 가게 나가서 집 비는 시간만 나한테 딱딱 알려줘. 그거면 돼. 사모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답답하긴. 저 영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어차피 곧 갈 사람인데. 그런 그 12억짜리 건물을 떡볶이나 팔던 옆집네 좋은 일 시키게 둬? 그게 말이 돼? 핏줄에는 우리가 갖는 게 당연한 거지. 은주 씨도 왜 수술비 필요하다며. 500이면 다 해결되잖아. 좋게 좋게 가자. 어?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녹음 속 제 동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시아버님 손에 서류를 들이밀어 도장을 찍게 하고 저를 감시하고 그러려고 남의 약점을 미끼로 사람을 매수하려 했던 거예요. 저 영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작은 사모님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 없어진 반지하고 현금을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를 입막음하고 또 집에서 쫓아내려고요. 저는 그때 우리 하윤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경찰이니 뭐니 일이 커지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께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리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은주 씨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살리겠다고 떨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제 은혜를 갚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게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은주 씨의 폭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가 가방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사모님, 그리고 이거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제가 일하던 어느 날 아버님 정신이 아주 맑게 돌아온 날이 있었어요. 그날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고 꼭 숨겨둬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때 우리 큰며느리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러시면서 날짜도 적으시고 도장까지 꼭 찍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버님 특유의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있었어요. 이 글을 큰며느리 정옥이가 보거든. 저 시장통 건물은 정옥이 너에게 준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5년을 하루같이 이 늙은이 똥오줌 받아내고 수발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다. 작은 놈과 그 처가 내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미는 거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애비는 다 안다. 정우가 미안하고 고맙다. 부디 이 애비 뜻대로 해다오. 그리고 그 밑에는 뚜렷한 날짜와 함께 시아버님의 성함 3글자 그리고 빨갛게 찍힌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신이 정신이 흐려져가는 와중에도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모셨는지 또 누가 당신을 노리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짐될까봐 내색 한번 못하시고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적어 은주 씨한테 맡겨두셨던 거죠. 한참 울고 난 저는 문득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에게 물었어요. 은주 씨, 녹음해서 동서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이미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닐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버님 명의의 통장들을 전부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관리하던 통장 말고 아버님이 따로 들어두셨던 정기예금 하나가 있었는데 잔액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에 다니는 우리 딸 수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수빈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고 곧바로 거래 내역을 떼어 확인했습니다.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던 수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큰일 났어. 이 정기예금 8천만 원이 석 달 전에 해지돼서 전부 빠져나갔어. 그런데 이거 할아버지 사인하고 도장이 찍혀 있긴 한데 엄마가 한 거 아니지? 할아버지가 직접 은행 오신 적도 없고 내가 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거동도 못 하시는데 은행을 어떻게 가시니?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의조야 엄마. 누가 할아버지 도장하고 사인을 의조해서 이 8천만 원을 다 빼간 거라고. 그리고 이 돈 작은아버지 쪽 계좌로 흘러들어갔어.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든 자필 유언장과 동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과 의조된 서류와 거래 내역을 차례로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렇게 펑펑 흐르던 눈물이 뚝 멎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건너가 본이 잠드신 아버님의 야윈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 며느리가 아버님 한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본은 따로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펴서 평소 단골 손님이던 변호사 사무장님의 연락처를 또박또박 옮겨 적었어요. 울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는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식구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서한테는 일부러 이렇게 말해줬어요. 동서,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건물 문제 이제 그만 정리하자. 어머님 모시고 다 같이 와. 전화기 너머로 동서가 콧노래라도 부를 듯 들떠서 대답하더군요. 아유, 형님, 진작 그러셨어야지.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제가 서류 다 준비해서 갈게요. 그날 오후 동서는 도련님과 시어머님을 앞세우고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정말로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서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동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아주 거만하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래도 형님이 끝에 가선 똑똑한 판단을 하시네. 자, 약속한 1,000만 원은 여기. 그리고 이 서류에 형님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머님도 증인으로 딱 좋게 와 계시고. 자, 어디다 찍냐면요.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탁자에 툭 던지듯 올려놓는 동서를 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오늘 깔끔하게 끝내자. 그러려고 다 불렀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근데 동서, 도장 찍기 전에 다 같이 들어볼 게 하나 있어. 어머님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조용하던 거실에 잡음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500 줄게. 500만 원. 그냥 영감님 정신 없을 때 이 서류에 도장 찍는 것 좀 거들어 주고. 저 영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럼 그 12억짜리 건물을 떡볶이나 팔던 옆겠네 좋은 일 시키게 둬?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서의 그 번들거리던 눈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더군요. 그게 뭐야? 그거 요양보호사 고고씨 조작한 거지. 짜깁기 한 거라고 형님. 저거 다 가짜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짜? 그럼 이건 어떠니? 저는 탁자 위에 서류 2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하나는 위조된 예금 해지 서류, 하나는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우리 딸 수빈이가 은행원답게 또박또박 짚어줬어요. 작은 어머니, 할아버지 정기예금 8천만 원이요. 석 달 전에 해지돼서 전부 인출됐어요. 여기 할아버지 사인하고 도장이 찍혀있죠. 근데 할아버지는 거동도 못 하셔서 은행에 오신 적이 없어요. 필적 감정 들어가면 이거 위조인 거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작은 어머니랑 작은 아버지 공동 계좌로 전액 들어갔던데요. 제가 다 떼왔어요. 순간 그동안 입도 뻥끗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도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보고는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랬잖아. 위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자 동서가 도련님의 팔을 붙잡고 악을 썼어요. 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저는 그 꼴을 보며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곱게 접힌 아버님의 자필 유효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서, 이건 아버님이 정신이 아주 맑으실 때 직접 쓰신 거다. 내가 읽어줄까? 저는 떨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저 시장동 건물은 큰 며느리 정욱이에게 준다. 5년을 하루같이 이 늙은이 똥오줌 받아내고 수발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다. 작은 돈과 그 처가 내 재산을 노리고 흉계를 꾸미는 거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 애비는 다 안다. 다 읽고 난 저는 얼어붙은 동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들었지?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어. 네가 정신없는 척하는 그 어른 손을 붙잡고 도장을 찍게 하려던 그 순간에도 아버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야. 날짜도 적으시고 도장도 손수 찍으셨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라더라. 변호사가 그러대.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놀라 말 한마디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계시던 시어머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도련님과 동서를 번갈아 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진우야, 그리고 혜란아. 어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산 사람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정신 놓은 애비 손에 도장을 찍게 해? 그 애비가 평생 등골이 희도록 모은 걸 위조까지 해서 빼가? 너희가 사람이냐? 에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시어머님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늘부로 나는 너희를 자식으로 안 본다. 진우 너도, 혜란이 너도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 둔 거 내 평생의 수치다. 내 죽거든 문상도 오지 마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동서가 시어머니께 매달렸지만 어머님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준비해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도련님, 그리고 동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이 갈 거다. 제목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횡령, 빼간 8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야 할 거고 그에 대한 죗값도 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이 건물은 아버님 뜻대로 단 한 평도 너희한테 안 간다. 꿈도 꾸지 마. 그 말에 동서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1,000만 원을 던지며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순식간에 제 발밑에 엎드려 빌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네? 저 전과자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머리 박을게요, 형님.
우리 한 식구잖아요. 애들 봐서라도 제발. 애들? 너 지금 그 입으로 애들 얘기를 하니? 동서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네가 그 어른 입에 죽 한 술이라도 떠넣어 드린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새끼 수술비 없어 우는 사람한테 멀쩡한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을 때 그때는 그 사람 자식은 안 보였니? 남의 자식 눈에서 피눈물 뽑을 때는 멀쩡하더니 이제 와서 네 자식을 방패로 세워? 형님. 일어나. 그 무릎 나한테 꿇지 마. 꿇으려거든 안방에 가서 아버님 앞에 가서 꿇어. 평생 빌어도 모자랄 사람은 나한테 빌 자격도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매달리는 동서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신 우리 아버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럼 법정에서 보자. 도련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주저앉은 동서를 끌다시피 일으켜 데리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동서가 내던졌던 1,000만 원 다발만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 뒤의 일은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친척이 제 손을 붙잡고 그러더군요. 아니 형님, 글쎄 그 집 작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돈을 울주에서 빼돌렸다면서요? 그렇게 효부인 척 사진 찍고 다니더니 세상에 원. 그동안 동서가 친척들 앞에서 쌓아올린 그 효도하는 며느리 가면이 그렇게 와장창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동서네는 결국 빼돌린 8천만 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토해냈고 그 죗값으로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시동생과 동서의 사이도 끝장이 났다고 들었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결국 갈라섰다고요. 그렇게 1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삼키려던 사람은 제 손에 든 것까지 전부 개워내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돈도 남편도 시부모도 친척들의 신뢰까지 모든 걸 잃었어요. 욕심 하나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흩어진 1,000만 원을 봉투에 주워 담아 한쪽에 치워두고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주무시는 아버님의 야윈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아버님,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아버님을, 우리 가족을 못 건드려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슴속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집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은 그 뒤로도 한동안 제 곁에 계셨어요. 저는 변함없이 새벽이면 죽을소 한술 한술 떠먹여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로 제 마음은 한결 편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던 날 아버님이 오랜만에 아주 또렷한 눈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정우가,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아버님은 그 야윈 손을 들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이 늙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복 많은 사람이었어. 저는 울컥하는 걸 누르며 웃어 보였어요. 아버님도 참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죠. 그러자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제 됐다. 저 위에 먼저 간 우리 아들 보러 가야지.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와야지. 정호가, 너는 이제 아무 짐도 지지 말고 네 행복 찾아 살아라. 알았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그게 아버님의 맑은 정신으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은 제가 손을 꼭 잡아들인 채로 주무시듯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5년이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5년. 그런데 막상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후회한 점이 없더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드렸으니까요. 슬펐지만 그 슬픔 속에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그거면 됐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셨던 그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흠 없이 유효했어요. 그렇게 그 시장동 건물은 아버님의 뜻 그대로 제게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건물이 탐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버님이 제게 남기고 가신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하셨던 그 약속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건물 1층 제일 볕잘 드는 자리로 제 분식집을 옮겼어요. 떡볶이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얼을 때마다 저는 위에서 아버님이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아서 괜히 한 번씩 천장을 올려다보곤 한답니다. 그 욕심 사납던 사람들이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잘 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의 것을 통째로 삼키려던 사람이 결국 제 손에 든 것까지 다 개어내고 빈손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굳이 제가 더 미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제 곁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어머님, 아버님 가시고 혼자 적적해 하시는 어머님을 제 집으로 모셔왔어요. 요즘 어머님은 매일 제 분식집에 나오셔서 단골 손님처럼 앉아 마늘도 까주시고 손님들 말동무도 해주신답니다. 며칠 전에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우가, 내 진짜 딸은 너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그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은주 씨.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랑 은주 씨는 정말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도 이제 형편이 많이 폈고요. 무엇보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하윤이가 글쎄 지금은 어찌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은주 씨랑 가게에 놀러 와서는 볼이 발그레 해서 떡볶이를 오물오물 먹으며 저더러 할머니 하고 부르는데 아유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어린 거 웃는 얼굴 한번 보면 세상 시름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우리 딸 수빈이도 다른 자식들도 다 제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요즘 장사를 마치고 가게불을 끄고 나오는 그 저녁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예전엔 그 시간이 그렇게 고단하고 외롭더니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응어리진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가끔 장사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저는 아버님과 먼저 간 우리 그이가 저 위에서 나란히 저를 내려다보며 웃고 계실 것만 같아요. 정호가 너 참 잘 살고 있다 하고요. 그거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길고 길었던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옥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옥 어머님, 이 길고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엄마가 사연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몇 번이나 숨을 골랐는지 몰라요. 5년이에요, 5년. 새벽잠 설쳐가며 손이 다 트고 갈라지도록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고된 일을 정옥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해내셨잖아요. 그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엄마는 알아요. 그 새벽마다 정옥 어머님이 부엌에서 혼자 삼키셨을 그 눈물을요. 믿었던 식구한테 등에 칼을 맞고 도리어 욕심쟁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그 서럽고 외로운 마음이 또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싫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옥 어머님, 정말이지 대단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천박하게 굴지 않고 법과 도리 안에서 아버님 뜻을 받들어 그렇게 깨끗하게 매듭을 지으셨잖아요. 군에 못 이겨 같이 진흙탕에 뒹굴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내셨어요. 그 모습이 이 엄마는 어찌나 대견하고 또 자랑스럽던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욱 어머님 손을 꼭 잡고 내 딸아 고맙다 하셨다죠? 아이고 그 한마디면 됐어요. 정욱 어머님이 쏟으신 그 5년의 정성을 그 어른은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끝까지 다 알고 다 품고 가셨으니까요. 지금쯤 저 하늘에서 먼저 떠나신 남편분이랑 나란히 앉아 정욱 어머님 자랑을 실컷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정옥 어머님 잘 사는 모습이 그 어른한테는 제일 큰 효도일 테니까요. 정옥 어머님, 이제는요, 정말 어머님 행복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남들 챙기고 도리 지키느라 정작 어머님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못 돌보셨잖아요. 이제는 그 따뜻한 밥 한 술, 어머님 입에도 좀 넣어드리고 그 곱고 정 많은 마음, 이제는 어머님 자신한테도 좀 쓰세요. 그래도 돼요. 어머님은 충분히 그래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남몰래 눈가를 훔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늙고 병든 부모 병수발에 허리가 휘는 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마음에 시퍼런 멍이 든 분, 이 엄마가 다 알아요. 세상이 다 몰라줘도 이 엄마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뎌내고 계신 그 인내가, 그 보이지 않는 효도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를요. 받은 적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람 도리를 다하는 이는 하늘이 절대 그냥 두지 않는 법이에요. 정옥 어머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지금 그 자리 참 잘 견디고 계세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엄마가 한 분 한 분 꼭 안아드리고 싶네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용기 내어 가슴속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정옥 어머님께, 그리고 그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 엄마가 진심으로 고마워요. 오늘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울리셨다면 정옥 어머님께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 꼭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정한 한마디가 힘든 세월을 홀로 견뎌내신 정옥 어머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어느 동네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고요. 그 자리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이 엄마가 빌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 그럼 이 엄마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